자, 부동산 대출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이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관계부처 합동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세금 제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좀 복잡하죠. 근데 최대한 쉽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자, 이제 세금 제도를 좀 바꾸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우선은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이게 원래 2년 얘기도 했었는데 1년이었죠. 그래서 내년 5월 10일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 그 안에 좀 파세요. 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 적어놨죠. 매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내놓다 보면은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고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1년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세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2주택, 요게 꽤 큰 포인트였죠. 일시적 2주택자들한테도 1년 안에 파세요를 2년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집 산 거, 이런 거, 지금 막 처분이 안 되고 막 그랬는데 2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내보내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전세 끼고 집을 사셨더라도 전세 충분히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니까 뭐 이런 의도로 요것도 좀 확대를 좀 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최근에 발표된 건데 자 1세대 1주택자라면은 보유세 부담은 좀 깎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여간에 뭐 공시가격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좀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 그럼 거의 한 30% 가까이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자들은 뭐 종부세, 뭐 재산세 다 깎아주겠다. 그러면 재산세는 얼마나 깎아주냐? 이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해서 이거는 그냥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인율이 원래는 60%인데 요거를 45%로 하향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요것만 해도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가 깎아지는 거니까 많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는 어쨌든 종부세가 안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유세 요거 한 개죠. 근데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재산세를 깎아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세가 깎이는 만큼 종부세가 늘어나는 거여가지고 종부세 부과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산세 깎으면 뭐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다. 너네들 속상해하지 마. 너네는 1세대 1주택자니? 네. 그러면 너네는 60%로 40%를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게 할인율이 없었는데 40% 할인을 해주니까 많이 깎아주는 거죠. 대신에 공시가격이 또 상승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0% 하향된 건 아니고 공시가가 늘어난 만큼 일부 할인이 되면서 조금 할인이 됐는데 그래서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뭐 많이 깎아주지도 않네 해서 플러스 3억을 또 깎아줍니다. 이거는 그냥 아예 과세 표준 자체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11억이 넘어가야지 종부세가 나오는데 14억으로 이제 많이 깎아주는 거예요. 14억이면은 거의 20억대 아파트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다.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러면 대단히 많이 깎아주는 겁니다. 거의 서울에 꽤 괜찮은 동네들 집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1주택으로 종부세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내더라도 많이 깎아준다. 그러니까 아주 큰 부담에서 좀 낮아지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뭐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은 납부 유예도 해주고 뭐 상속 같은 거 받아가지고 갑자기 2주택 됐다고 뭐 종부세 내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주택수에서 빼주고 뭐 깎아주고 해서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우선은 급하니까 올해 부과되는 것부터 깎아주려고 이렇게 급진적으로 좀 바꾼 거고요. 장기적으로도 좀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고민 좀 해보고 세율을 뭐 낮추든지 뭐 공시가격을 뭐 조금 뭐 환원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세금은 이렇게 한 장으로 끝이다. 자, 그럼 대출제도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대출제도도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새 정부 가계대출 관리 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 방안. 단계적으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과도하게 했던 규제를 천천히 순차적으로 계단을 밟아가면서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탄이라는 거죠. 앞으로 2탄, 3탄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방향은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안 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뭐 자본주의 뭐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증가는 하되 안정적으로 조금 천천히 늘어날 수 있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를 조금 정상화를 하는데 갑자기 하면 좀 시장에 혼란이 오니까 천천히 하겠다. 그리고 금리가 상승기인 건 맞다.
그러면 지금 뭐 변동 금리를 받아놨다거나 뭐 자산을 산 게 아니고 뭐 자영업자나 아니면 어떤 생활비로 써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뭐 대출 받으면 당연히 뭐 집 사고 막 뭐 자산을 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수는 생활비로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 가게를 차리시거나 뭐 이러시면서 뭔가 장사한다고 썼다가 거기서 다 사업이 막 무너져가지고 사실상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무너지지 않게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특히 가장 이슈가 됐던 거 이거였죠. DSR 어떡하냐. DSR 이게 소득 대비 규제입니다. 소득으로 규제. 그러니까 너 얼마 벌어? 저요? 저 1억 버는데요. 그래? 그럼 너 한 5억만 빌려. 넌 얼마 벌어? 저 한 5천 버는데요. 그럼 너는 한 2억 5천 빌려라. 한 3억 빌려. 이렇게 소득 대비 빌릴 수 있는 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라는 게 DSR인데 이거는 그대로 간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LTV 규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 소득도 규제하고 집값의 몇 %로 빌려주는 LTV까지 둘 다 있어가지고 소득이 높아도 집을 못 사. 집값 대비 대출 안 해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단계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인 분들 저 집 처음 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많이 빌려줄게. 라고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불만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 옛날에 집 샀다가 집 팔고 지금 10년째 무주택자다. 그런 거 좀 기다리세요. 천천히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상승기 때 취약차주 보호하겠다. 아까 말한 거죠. 뭐 안심 전환 대출 옛날에도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 좀 기금을 좀 만들어 가지고 고정금리로 조금 최대한 좀 변동금리를 좀 전환시키고 그리고 너무 힘든 아주 저소득층인 분들 대출을 조금이라도 좀 안정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초장기 대출 이런 것들도 좀 도입하겠다. 그냥 결론적으로 저금리, 고정금리로 최대한 바꿔드릴 테니까 이런 금리 상승기 때 좀 안전하게 가자 이겁니다. 자, 그럼 좀 디테일하게 봐서 DSR 규제의 변화부터 좀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그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단계가 코앞이죠. 22년 7월. 이거는 이제 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원래는 이것도 조금 더 뒤로 미뤘었었는데 가계대출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막 6개월씩 1년씩 막 땡겨버렸죠. 그래서 지금 3단계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대출액이 1억이 넘어가면 이제 DSR을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2억 초과하면인데 근데 요거 없어지네 만에 했었는데 요건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소득을 막 풀어줘가지고 과도하게 대출받기에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뭐 전세 대출이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출들이 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DSR도 선택적으로 제외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또 그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전세 대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받고 이것도 신용대출인데 이건 뭐 어떤 담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DSR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이주비 중도금 대출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작은 소액 신용대출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안정자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뭐 DSR에서 조금 제외를 하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빼주고 여기는 또 적용하고 하지만 어쨌든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빌리지 말라. 자,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였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은 대출을 80%까지 해주겠다. 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를 80%를 적용하니까 집값이 뭐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러면 4억까지 빌려주겠다. 뭐 이겁니다. 근데 한도가 있겠죠. 저 아파트 20억짜리 살 건데요. 그러면은 8, 2, 16 해서 16억 빌려주나요? 그건 아닙니다. 총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 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애 최초 대출 완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그 정책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한도는 여전히 있다. 그래도 6억까지 빌려주는 게 어디냐. 왜냐하면 지금 서울 안쪽만 집이 많이 비싸지 경기도로만 나가도 경기도도 뭐 분당 뭐 수원 광교 뭐 이런데 아주 비싼 동네들 빼고는 대출이 6억이면 웬만한 데면 삽니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아주 하락장, 침체기 때처럼 대출을 뭐 거의 90% 써서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6억만 돼도 꽤 많이 빌려주는 거고 이 정도면은 숨통이 트이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적혀 있네요.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한 7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LTV 80% 적용하면은 6억 정도 빌려주는 거 나쁘지 않지 않아요? 라고 적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가 아닌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영식이는 생애 최초고 나는 옛날에 한번 샀어. 우리 엄마가 잠깐
잠깐 뭐 단타 한번 하신다고 아니면 잠깐 명의 좀 빌려달라고 뭐 누구한테 빌려줬었던 거야. 고모한테 빌려줬는데 나 생애 최초 아니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LTV 우대 제도 정도로 해가지고 한 50에서 60%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적어놓긴 했는데 아쉬움은 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요 소재 지역 아파트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비규제 지역이라든지 상관없고요. 아파트냐 뭐 빌라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LTV를 최대 80%를 적용한다. 근데 물론 여기에 뭐 소득 제한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도 조금씩 바꿔 나가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처음 집 사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15억이 원래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 뭐 서초, 뭐 송파, 뭐 용산 이런데 성동구 뭐 이렇게 좀 비싼 고가 아파트들이 좀 있는 곳들, 뭐 목동, 여의도 이런 데들 있죠. 이런 데들은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 데들은 뭐 전세를 끼고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현금 다 넣고 사야 되는데. 생애 최초면 생애 최초면 대출 6억까지 해주는 게 여기는 또 적용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해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또 대출을 또 안 해주는데 또 생애 최초면은 또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뭘까? 라는 또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또 무주택자와의 차별을 뭐 계속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풀어주기는 할 거고 정상화를 하긴 할 건데 계단을 밟아 나갈 건데 그러면 뭐부터 풀어줘야 되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그래서 그 명분의 가장 앞단 이제 내 집 마련 처음 하는 사람들은 좀 풀어주자. 요걸로 시작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LTV 80% 그럼 언제 풀어줘요? 라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 집 사고 싶은데 그러면 대출이 풀리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어떡하지? 저 맞벌이여가지고 연봉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LTV 80%만 해줘도 저 집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22년 3분기 근데 3분기라고 하면은 되게 뭐 금방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2분기니까 근데 3분기는 길죠. 3개월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7월에 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 9월에 한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정책 모기지 생애 최초 LTV 80%는 2022년 11월에 적용한다라는 게 같은 그 보도자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지? 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뭐 11월에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3분기여서 뭐 이때 한다는 건지는 아직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하긴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뭐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만간 조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청년층 대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명분을 처음 집 사는 사람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 게 좀 보이시죠? 여기도 규제 완화한다. 자, 그래서 생애 주기에 걸쳐서 상환 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차부장님하고 이제 막 들어간 신입사원하고 어떻게 대출 감당 능력이 똑같을 수 있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앞으로 지금 정년까지 뭐 30년 남은 사람하고 뭐 10년 남은 사람하고는 대출의 양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뭐 이 이야기고요. 그래가지고 기존보다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20대 초반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은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소득을 지금보다 한 50% 정도 더 많이 봐주겠다. 그러니까 소득을 가상의 소득이지만 더 많이 잡는다는 건 뭐예요? DSR이 늘어나는 효과인 거죠. 그리고 30대 초반이신 분들도 거의 한 20% 정도 앞으로 연봉이 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2억 6천 받을 분이 3억 1천을 받는 거고 2억 2천 받을 사람들이 뭐 3억 4천을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럼 이건 언제 합니까? 이것도 3분기다. 3분기가 언제지? 대충 월로 적어주면 좋겠는데 아직 정확한 시점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용대출 규제 완화. 이건 제가 따로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것도 연봉 내로 지금 다 막아놨었던 거를 어쨌든 이번에 개선합니다. 언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신용대출 규제는 확실하게 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히려 3분기라고 적어놓은 거랑 7월 1일로 적어놓은 거를 보면은 이게 3분기라는 표현 자체가 3분기 초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분기라고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최대한 좀 후반으로 밀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리고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기준은 50년짜리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뭐 중간에 갚아도 그만이긴 하지만 50년 대출? 그러면은 이 사람 평균 수명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한테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 그래서 이게 또는이라고 들어간 게 저는 조금 애매한데 이게 어쨌든 7, 8월 중에는 시행을 하는데 만 34세 이하는 뭐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근데 7년 이내 신혼. 그러면은 7년 이내 신혼이라는 게 사람이 꼭 30대에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뭐 50대에 결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년 이내 신혼이면은 50년 일할 수 있는 건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연령 제한을 좀 두고 연령 제한이 없지만 여기는 좀 연령 제한도 조금 두고 그리고 개인의 상환 능력이나 금리 부담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 아주 극단적이지만 뭐 중년의 재혼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에서 신혼 부부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고 뭐 반영을 해준다는 건지. 뭐 안 해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30대 정도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어떤 대출 규제에서 핵심은 이 DSR이었어요. 그러니까 DSR 때문에 사실은 대출을 못 받습니다. 뭐 LTV를 풀면 뭐 합니까? 어차피 지금 소득 대비 규제가 딱 4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청년의 주거 사다리 같은 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부도 조금 국민적인 좀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우선은 청년들부터 좀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애 최초가 많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또 40대인데 생애 최초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같이 묻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생초 LTV부터 풀고요. 계단식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분위기 봐서 풀겠습니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DSR을 완화한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20년짜리를 지금 뭐 40년, 50년짜리도 풀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20대나 뭐 30대들 기준으로는 한 10%에서 뭐 맥시멈 한 50% 정도 대출을 더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DSR 완화다라고 말한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의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라는 거. 여기 이제 답이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세대이기 때문에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세대 분리를 하면 또 생애 최초가 되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얻으시고 그냥 열심히 사시면서 별도로 분리해서 나와 사시는 분들은 또 생애 최초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애 최초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분기라는 게 너무 막연하지 않은가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뒤로 발표를 해놓고 필요하면 앞으로 땡기겠다 이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너무 좀 빨리 풀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면 또 시장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넉넉하게 뒤로 밀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당연히 생애 최초와 무주택 간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좀 기다려달라라고 지금 우선은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하다가 말았는데 이 15억 초과 아파트의 생애 최초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강남에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딨냐. 무슨 뭐 금수저들만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제가 사는 동네를 기준으로 말해보면요 저는 꽤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좀 어느 정도 좀 고가 주택이 있는 아파트에는요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또 전문직 고소득 전세 그리고 청약을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전세에 거의 대출이 별로 없어요. 전세 대출이 생각보다 없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십니다. 전세가 되게 비싼데도 그냥 고소득으로 뭐 부모님의 지원도 뭐 일부 받았겠지만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거기에 지금 신용대출도 풀어줬단 말이죠. 연봉의 뭐 최대 뭐 3배까지도 지금 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6억을 또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주담대로. 그러면 이런 거를 또 섞으면은 또 연봉이 또 되게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DSR이 40%여도 이거 이상 막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세 이거를 또 합치면 집을 살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생애 최초인데 뭐 고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 6억이라는 게 이 정도면은 나 사겠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전문직 분들이 지금 강남이나 이런 쪽에 많이 사시니까. 근데 어쨌든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결론은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생애 최초부터 푼다는 것보다 더 명분 있는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요걸 먼저 던진 것 같습니다. 요거 던져놓고 그 다음에 분위기 보고 나머지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 같고, 또 집값이 막 갑자기 들썩거리게 되면 또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집값에 큰 영향 없이 차근차근 실거주 수요가 좀 뭐 집을 사거나 하는 걸 보면 조금씩 더 풀면서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한 규제라는 거는 없애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뭐 방향은 정했는데, 반대로 나도 정권 잡았는데 집값 자극하는 거 최소화하고 싶죠. 사실 누가 집값을 올리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그래서 이런 자극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금리도 올라가는 와중이지만 반대로 대출 규제도 좀 풀어준다. 그러면 눌려있던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조금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이 하반기에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